여가도 사치였다. 오직 일만이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날 밤 해킹 사건으로 인해 회사 전체가 비상에 걸렸다. 나는 밤샘 근무를 지시하고 나 역시 보안팀과 함께 서버실에 틀어박혔다. 화면 가득 알 수 없는 코드들이 쏟아져 내렸고 팀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그들은 평생 이런 코딩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다.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마치 장난을 치듯 핵심 데이터를 건드리고 있었다. 새벽 3시 나는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갔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불빛이 꺼진 도시의 거리는 고요했다. 그때 문득 내 삶이 저 도시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거대한 구조물.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 속에 살고 있었지만 정작 나는 나 자신에게 존경받지 못했다. 내가 이룬 성공은 오직 물질적인 것이었을 뿐 내 영혼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나는 텅 빈 집으로 돌아갔다.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침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그 안에는 내가 모르는 그녀만의 세계가 있을 터였다. 나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책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터오고 있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지쳐 보였다.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는지, 문득 모든 것이 희미해졌다. 그때 보안팀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대표님, 해킹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이미 내 삶의 완벽한 질서는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다. 나는 알지 못했다. 그 작은 균열을 통해 과거의 망령이 내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안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내게 건넸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JNK 테크놀로지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한 해킹의 발원지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었다. 나는 직접 가보기로 했다. 분노와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였다.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단순한 협박일까? 아니면 경쟁사의 음모일까? 하지만 팀장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 순수하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호기심으로 가득 찬 아이의 장난 같았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 말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검은 세단이 좁은 골목길에 들어섰다. 회색빛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곳. 대기업 CEO인 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다. 주소지에 도착하니 녹슨 철문과 곰팡이가 핀 벽이 나를 맞았다. 이보이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다. 문을 연 것은 한 여자가 아니라 겨우 6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였다. 아이는 낡은 티셔츠에 헐렁한 바지를 입고 있었다. 또래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게 웃는 대신 아이의 눈은 호기심과 함께 깊은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내게 다가와 서는 모습은 전혀 겁을 먹지 않은 듯했다. 나는 잠시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익숙한 듯 낯선 느낌이 있었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여기가 예브이호가 맞니? 너희 집에 혹시 어른 있어? 아이는 대답 대신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아저씨, 혹시 김민준 아저씨예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의 개인 정보는 외부에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다. 아이는 나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 나는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애쓰며 다시 물었다. 네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 아이는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 하나를 꺼내더니 화면에 내가 회의하는 모습이 담긴 기사를 보여주었다. 그 기사 옆에는 내 이름과 직위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저희 엄마가 늘 아저씨 사진 보면서 아빠라고 불렀어요. 저는 아저씨가 누군지 몰라서 회사 컴퓨터로 아저씨 찾아봤어요. 아저씨를 만나고 싶어서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의 모든 사고 회로가 정지했다. 아바, 그 단어는 내게 너무나 낯설고
이질적인 것이었다. 아이의 눈은 나의 눈을 닮아 있었고 아이의 작은 콧날은 나의 그것과 너무나 흡사했다. 그 아이는 단순한 해커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과거,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기억이 만들어낸 현실이었다. 그때 집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진아, 누구 왔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심장은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15년 전 내 젊음과 열정의 전부였던 그 여자. 내가 성공을 위해 나의 비겁함을 위해 잔인하게 버렸던 그녀의 목소리였다. 방금 막 잠에서 깨어난 듯 흐트러진 머리에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는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굳어버린 나의 얼굴과 놀라움과 혼란으로 가득 찬 그녀의 얼굴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성공한 CEO가 아니라 그저 한때 사랑했던 여자와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마주한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다. 그리고 나의 완벽했던 세계는 그 작은 아이의 아빠라는 한마디에 의해 무참히 부서지고 있었다. 내 눈에 비친 그녀는 15년 전 그대로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시간의 흔적이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내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이지은, 나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름. 그녀는 낡은 티셔츠에 묻은 커피 자국을 애써 가리려 했고 그 모습에서 나는 그녀가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미묘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네, 지은아. 나는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15년 동안 굳게 닫아놓았던 감정의 문이 그녀의 목소리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때 우진이가 해맑게 말했다. 엄마, 이 아저씨가 김민준 아저씨래. 내가 해킹해서 찾았어. 지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우진이를 방 안으로 밀어넣으며 우진아, 엄마 손님하고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잠깐만 안에 있어라고 말했다. 아이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당신이 여기에 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모든 것이 내 탓이었다. 내가 그녀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그저 무의미한 사과뿐이었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지난 15년의 세월이 다 지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당신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나는 하루하루 당신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그녀는 울면서 15년 전의 일을 이야기했다. 내가 그녀를 떠나기로 결정했던 그 밤, 그녀는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성공에 눈이 멀어 그녀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웠다는 것을, 나는 나의 과거가 이렇게 현실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다. 하지만 내 몸은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위로할 자격도, 그녀의 아픔을 보듬을 자격도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같이 지은의 집 주위를 맴돌았다. 아이를 키우는 그녀의 모습, 낡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몰래 지켜보았다. 우진이의 해맑은 웃음을 볼 때마다 나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파왔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아버지로서, 남자로서. 하지만 동시에 나의 완벽한 삶이 파괴될까 두려워 망설였다. 결국 나는 회사 명의로 후원을 핑계 삼아 지은과 우진을 돕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회사 CSR팀에서 진행하는 한부모 가정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둘러댔다. 그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우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에 결국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녀의 집을 수리해주고 우진이에게는 최신 컴퓨터와 코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원을 등록해 주었다. 그때부터 나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평일 낮에는 차가운 가면을 쓴 CEO로,
밤에는 몰래 그들의 곁을 맴도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 나는 두 개의 삶을 살았다. 하나는 성공했지만 공허한 삶, 다른 하나는 위험하지만 따뜻한 삶. 나는 두 삶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지 못한 채 나의 이중 생활은 점점 더 깊어졌다. 낮에는 냉철한 판단력으로 수십억짜리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CEO였지만 밤이 되면 나는 그저 한 아이의 따뜻한 눈빛과 한 여자의 미소를 갈망하는 나약한 남자일 뿐이었다. 지은과 우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내게 일종의 중독이었다. 그 시간만큼은 나를 짓누르던 책임감과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우진이는 천재적인 아이였다. 내가 사준 최신 컴퓨터와 코딩 학원은 그 아이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우진이는 학원 선생님들을 놀라게 할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우진이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걷거나 함께 햄버거를 먹는 평범한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이었다. 나는 내 아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받는 아빠가 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지은과의 관계는 복잡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원망은 조금씩 희미해지고 서로를 향한 연민과 미묘한 애정이 그 자리를 채워나갔다. 나는 그녀에게 지난 15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우진이를 보며 버텨낸 삶의 무게를 그녀의 눈물을 볼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나는 지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다. 이미 다른 여자의 남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행동은 그녀에게 내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집을 자주 찾아가 고장 난 곳을 고쳐주었고 힘들게 일하는 그녀를 위해 몰래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 그녀는 내게 민준 씨, 이러지 않아도 돼요. 당신 때문에 내 삶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 아니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다.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아내에게서 걸려오는 전화가 공포스러웠고 회사에 늦게까지 남는다는 거짓말이 점점 더 많아졌다. 나는 내가 거짓말을 하는 만큼 나의 진정한 삶은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나는 성공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새로 찾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끝없이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우진이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에게서 온 전화였다. 당신 아직도 회사야. 오늘 당신 생일이잖아. 다 같이 저녁 식사하기로 한 것 잊었어. 나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오늘이 내 생일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나는 우진이와 지은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순수한 행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내가 지켜낼 수 없는 위태로운 것이었다. 나는 아내에게 다시 한번 거짓말을 했다. 미안해. 여보, 갑자기 중요한 회의가 잡혔어. 저녁은 다음에 먹어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돌아보니 우진이는 내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아바, 힘내요. 그의 순수한 격려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우진이를 끌어안았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 나를 죄책감과 동시에 행복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나의 아들과 나의 지은을 위해 나는 이 위태로운 줄타기를 끝내기로. 하지만 그 결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지 못한 채였다. 나의 이중 생활은 더 이상 생활이라고 부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것은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았다. 나는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혹은 지은과 우진이와 함께 있을 때든 늘 초조하고 불안했다.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웠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아내와의 관계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그녀의 전화나 문자에 늦게 답장했고
그녀가 나에게 말을 걸면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내가 회사 일에 바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태도가 지속되자 그녀의 눈빛은 의심과 실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다.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혹시 다른 사람이라도 생긴 거야?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얼굴의 핏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무슨 소리야? 회사가 너무 바빠서 그래. 나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내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지은 역시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민준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당신은 유부남이고 나는 아이 엄마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우진이까지 피해보게 될까봐 무서워요. 그녀의 말에는 나를 걱정하는 마음과 동시에 이 위태로운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내가 아닌 우진이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 걱정 마, 지은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책임질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내가 과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의 완벽한 삶과 새로 찾은 이 따뜻한 삶을 모두 지켜낼 수 있을까? 어느 날 저녁 나는 우진이를 데리고 키즈 카페에 갔다. 우진이는 신나게 뛰어놀았고 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때 나는 잠시 자리를 비우려 우진이에게 말했다. 아빠 잠시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 여기서 잘 놀고 있어. 우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화장실로 향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나온 나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다. 아내와 그녀의 조카, 그리고 우진이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내의 조카는 우진이와 비슷한 또래였고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섰다. 내 아내와 내 아들, 그들의 만남은 내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었다. 나는 급하게 몸을 숨겼다. 다행히 아내는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의 거짓말들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아내는 우진이에게 너는 참 똑똑하게 생겼네라고 말했고 우진이는 해맑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아줌마, 저희 아빠도 저보고 똑똑하대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식은땀을 흘렸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의 장난이었다. 나의 삶을 쥐고 흔드는 거대한 힘이 나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곧 파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의 이중 생활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그날 저녁이었다. 아내의 차를 빌려 타게 되었는데 조수석 서랍을 열자 낯선 물건이 눈에 들어왔다. 조그만 공룡 피규어였다. 순간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건 내가 우진이에게 선물했던 장난감이었다. 우진이는 늘 그 공룡 피규어를 가지고 다니며 아빠 공룡이라고 불렀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이 피규어가 아내의 차 안에 있는 것일까? 혹시 키즈 카페에서 아내와 우진이가 만났을 때 우진이가 흘린 것일까? 나는 내 손에 땀이 흥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작은 공룡 피규어가 나의 완벽한 가면을 벗겨버릴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와 다르게 집으로 일찍 들어갔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여보, 혹시 오늘 키즈 카페에 갔었어? 아내는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았다. 조카랑 같이. 왜?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혹시 거기서 꼬마 남자애 하나 못 봤어? 공룡 장난감 가지고 놀던 아내의 눈이 의심으로 가득 찼다. 봤지? 귀여운 아이더라. 당신은 어떻게 알아? 설마 당신도 거기에 있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아내의 날카로운 질문에 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힘이 없었다. 그때 아내가 내게 차갑게 말했다. 내가 당신 차에서 이 공룡 장난감을 찾았을 때 당신에게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냥 당신이 조카에게 선물한 줄 알았어. 그녀는 나를 향해
작은 공룡 피규어를 흔들었다. 근데 그 아이가 당신을 아빠라고 불렀대. 내 조카한테 들었어. 설명해봐. 민준 씨. 이 아이가 누구야? 당신 혹시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는 거야?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나는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의 사과는 이미 너무 늦은 것이었다. 아내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는 당신의 성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어. 그런데 당신은 그때 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은에게서 온 전화였다. 민준 씨, 혹시 우진이 공룡 장난감 못 봤어요? 우진이가 그거 없어져서 밤새도록 울고 있어요. 나는 차마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고 나의 아내는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나의 이기심이, 나의 비겁함이, 그리고 나의 두려움이 결국 모든 것을 파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완벽했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그날 밤은 지옥 그 자체였다. 나의 아내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히스테리컬하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었고 나의 비겁함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그녀는 이미 나를 용서할 마음이 없어 보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라 증오와 멸시로 가득 찬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당신이 그렇게 한심한 사람인 줄은 몰랐어. 겉으로는 완벽한 척, 깨끗한 척 하더니 결국 당신도 다른 남자들과 다를 바 없었군.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변명할 자격도, 변명할 힘도 없었다. 나는 나의 탐욕과 이기심이 낳은 비참한 결과에 직면해야만 했다. 아내는 울면서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사랑했던 여자와 그 아이, 그들은 당신에게 뭘 줬어? 내가 당신에게 준 성공, 명예, 그리고 안정적인 삶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내가 버린 사람이었고 내가 외면했던 삶이었다. 하지만 그 삶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다. 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과거에 사랑했던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내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차갑게 웃었다. 그럼 그 아이는 당신의 유일한 혈육이겠군. 그래서 그렇게 집착했던 거였어. 나한테서는 가질 수 없는 거라서. 나는 그녀의 비웃음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우리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나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지은이었다. 아내의 앞에서 전화를 받으려 하자 아내는 내게서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버렸다. 휴대폰은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내게 차갑게 말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당신 같은 사람 더 이상 내 남편으로 두고 싶지 않아. 나는 집을 나섰다. 갈 곳이 없었다. 지은에게로 가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내 죄를 고백할 용기가 없었다. 나는 차가운 밤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다. 나의 성공, 나의 명예, 그리고 나의 가족. 나는 결국 지은의 집 앞에 도착했다. 나는 낡은 철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내가 이 문을 두드리면 나는 다시 한번 그녀를 상처 입히게 될 것이다. 그때 문이 열리고 우진이가 밖으로 나왔다. 우진이는 내가 사준 공룡 피규어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해맑게 웃으며 다가왔다. 아빠, 이 공룡 찾았어요. 혹시 아빠가 준 건데 제가 잃어버린 건가 해서요. 우진이의 말에 나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의 아들이 나의 죄악의 증거를 내게 돌려주고 있었다. 나는 우진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 나의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나를 위로해 주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모든 행복이, 이 모든 따뜻함이 이제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나의 이기심이 낳은 비극은 이제 그 마지막 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아내에게 쫓겨난 나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지새웠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산산조각 난 휴대폰 대신 우진이가 찾아준 공룡 피규어 하나뿐이었다.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나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나의 사랑, 나의 죄책감,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 다음 날 아침 나는 지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내에게 들켰고 집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지은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슬픔을 드러냈다. 민준 씨, 당신이 이렇게 될까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걱정했지만 그 걱정의 밑바탕에는 나와의 관계가 가져온 현실적인 공포가 깔려 있었다. 나는 지은과 우진이를 데리고 떠나고 싶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지은아, 우리 셋이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자.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당신과 우진이를 행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요. 민준 씨, 당신의 책임은 이미 끝났어요. 당신의 이기심이 만든 비극의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녀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니. 그녀는 나를 사랑했기에, 내게서 희망을 보았기에 그 오랜 세월을 버텨왔다. 하지만 나의 비겁함은 그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녀는 내가 아닌 우진이를 위해 더 이상 내게 매달릴 수 없었다. 그녀는 우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고 다시 한번 비참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단호함을 보았다. 그녀는 이미 나를 떠날 결심을 한 것 같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우진이를 끌어안았다. 우진이는 내가 사준 공룡 피규어를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아바, 이거 아빠 거예요. 제가 잘 간직하고 있을게요. 나는 우진이의 순수한 눈망울을 보며 눈물을 쏟았다. 나의 아들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나는 아내에게서 이혼 서류를 받았다.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모든 것을 진행했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JNK 테크놀로지 역시 내 손을 떠나갔다. 아내는 나와 결혼하기 전부터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혼 후 그녀는 그 지분으로 새로운 경영진을 영입하며 나를 철저히 배제시켰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성공과 명예, 그리고 안정적인 삶까지.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의 외로움은 예전과는 달랐다. 예전에 나는 성공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외로움을 잊고 살았지만 지금의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외로움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게 되었다. 나는 지은과 우진이의 흔적을 찾기 위해 그들의 집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집은 이미 비어 있었다.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떠나버렸다. 내가 그들에게 남긴 상처와 슬픔을 뒤로하고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찾아 떠난 것이다. 나는 텅 빈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나의 이기심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나는 텅 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지은과 우진이가 살았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방, 텅 빈 공간. 나는 그곳에 주저앉아 지난 날을 회상했다.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성공은 내게 무엇을 남겨주었는가? 공허함과 외로움뿐이었다. 내가 버렸던 지은과 우진이 그들이야말로 내 삶의 전부였다는 것을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이제 JNK 테크놀로지의 CEO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남편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을 잃은 한 명의 남자, 김민준일 뿐이었다. 나의 삶은 처음 시작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때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젊고 야심만만한 남자가 아니었다. 나는 죄책감과 후회로 얼룩진 초라하고 비참한 중년 남자일 뿐이었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알람 소리도 운전기사의 모닝콜도 없다.
나는 그저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눈을 뜨고 아무것도 없는 하루를 시작한다. 회사에 가지도 않고 누군가와 대화하지도 않는다. 나는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잠이 든다. 나의 삶은 다시 한번 고요해졌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쓸쓸한 고요함이었다. 가끔씩 나는 우진이와의 추억을 떠올린다. 함께 공원에서 놀았던 기억, 함께 햄버거를 먹었던 기억, 우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내 귓가에 맴돌 때마다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린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다. 내가 가장 필요했을 때 나는 그들의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 나의 비겁함과 이기심이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나는 우진이가 나에게 쥐어주었던 공룡 피규어를 손에 꼭 쥐고 잠이 든다. 그 작은 장난감 하나가 나의 전부가 되었다. 나는 매일 밤 그 장난감을 바라보며 내가 잃어버린 사랑과 행복을 떠올린다. 내가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은과 우진이를 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나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에 직면해야만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성공을 꿈꾸지 않는다. 나는 그저 내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나의 잘못을 반성하며 살아갈 뿐이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멈춰섰다. 성공이라는 명분 아래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이 나를 옥죄고 있었다. 나는 나의 죄를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나의 삶은 결국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나는 혼자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혼자일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잃은 건 그날 아침 6살짜리 아이가 내 회사 시스템을 해킹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부터였다. 정확히 말하면 그 아이의 눈동자를 마주하고 그 아이의 엄마,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찬란했지만 가장 비겁했던 시절의 흔적을 다시 발견했을 때부터다. 그 모든 재앙의 시작은 평범하기 45세에 나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사실 내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내 이름은 김민준. 한국 최고의 IT 기업 중 한 곳인 JNK 테크놀로지의 CEO. 사람들은 나를 완벽한 성공의 표본이라고 칭송했다. 깔끔한 외모, 빈틈없는 일처리,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철저함까지 내 명함에는 권위와 성공이 인쇄되어 있었고 내 얼굴은 성공을 갈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처럼 포장되었다. 하지만 그건 전부 포장지일 뿐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운전기사가 모는 검은 세단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나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뤄냈다는 사실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늘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갓 지은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픈 것처럼 아무리 성공해도 채워지지 않는 감정의 구덩이였다. 내게도 가정이 있었다. 물론 아내와의 결혼은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었다. 명문가 출신의 그녀는 나에게 필요한 사회적 배경을 제공했고 나는 그녀에게 필요한 경제적 안정과 명예를 주었다. 우리에게는 열정과 사랑이 없었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그저 한 지붕 아래 사는 2명의 비즈니스 파트너에 불과했다. 우리 사이의 대화는 늘 최소한에 그쳤고 서로의 사생활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다. 거대한 저택은 마치 박물관처럼 차갑고 깨끗했다. 밤이 되면 나는 서재에, 아내는 침실에 머물렀다. 각자의 공간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혼자였다. 아내에게는 사랑이 아닌 의무감을 느꼈다. 어쩌면 그 의무감조차도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매일 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차가운 공기 속에 잠들었다. 성공은 나를 세상의 중심에 세웠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섬으로 만들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나는 서재에서 늦은 시간까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고요한 침묵을 깨고 내 휴대폰이 울렸다. 보안팀장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대표님, 긴급 상황입니다. 저희 메인 서버에 알 수 없는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수많은 해커들의 공격에도 뚫린 적 없던
JNK 테크놀로지였다. 보안 시스템은 완벽하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공격 코드가 너무 정교합니다. 이건 단순한 랜섬웨어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마치 게임처럼 우리 시스템의 취약점을 하나씩 찾아내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이성과 자부심이 도전받는 순간이었다. 나는 즉시 회사로 향했다. 그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나는 알지 못했다. 이 일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뒤흔들 아주 작고 어린 손에서 시작된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 폭풍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것을, 내 삶은 완벽하게 짜인 시계 같았다. 매일 아침 6시, 정확히 알람이 울리면 눈을 떴고 30분 안에 씻고 옷을 입었다. 아침 식사는 운전기사가 준비한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 한 잔이 전부였다. 아내는 이미 일어나 있었지만 우리 둘은 식탁에 마주 앉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그녀의 공간에서, 나는 나의 공간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서로의 일과에 대해 묻는 일도, 서로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도 없었다. 우리는 그저 부부라는 사회적 역할만 수행할 뿐이었다. 회사에 도착하면 나는 김민준이 아니라 JNK 테크놀로지의 대표가 되었다. 수십 명의 직원이 내 움직임 하나하나에 촉각을 세웠고 내 말 한마디에 회사의 방향이 바뀌었다. 나는 그 무게감을 즐겼다. 내 손으로 일궈낸 성공이었다.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효율과 결과만을 추구했다. 내게는 휴식도